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매섭게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이서연은 임신 6개월에 불러온 배를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묵직하게 당겼고 발목은 부어서 신발이 조이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말자가 오늘 저녁 손님들이 온다며 장을 보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반찬 가게를 지나며 하나씩 물건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미 반쯤 채워져 있었고 이제 채소 코너만 들르면 오늘 장보기가 끝나겠다 싶었어요. 배가 불러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 박말자가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시장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자는 화려한 모피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말자를 마주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재빨리 몸을 돌려 채소 가게 뒤편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 말자의 시선이 서연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말자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어요. 어머, 얘 좀 봐요. 말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듯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장을 보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런 몰골로 밖에 나왔네요. 임신부가 저렇게 추레하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말자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장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옮기려 했지만 말자는 친구들과 함께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말자의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따닥따닥 울렸습니다. 어디서 저런 애를 며느리랍시고 데려왔는지 몰라요.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말자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귀가 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수군거리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고 어떤 상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어요. 말자는 친구들과 함께 서연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 밀고 있던 카트를 일부러 툭 쳤어요. 순간 카트가 흔들리며 안에 담겨있던 채소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대굴대굴 바닥으로 굴러갔고 상추는 흙바닥에 펼쳐졌어요. 애호박 2개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비닐봉지에 담긴 깻잎이 찢어지며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말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왜 이렇게 굼뜨게 걷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릿느릿 걷나?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임신하면 공주병 걸리나 봐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채소들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서 허리를 깊이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채소에 닿을락 말락했고요. 억지로 몸을 구부리자 배가 압박되며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토마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지만 이곳에서 울 순 없었어요. 그때 말자가 지갑을 번쩍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보세요. 시장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모두가 말자와 서연을 쳐다봤어요. 이 며느리가 남편 몰래 제 카드를 긁어서 수백만 원을 써버렸어요. 이건 도둑질 아닌가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라고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저런 걸 어떻게 믿고 집에 들였을까라며 혀를 찼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그건 시어머니 카드 맞는데 제가 대신 계산한 거잖아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부탁하셨잖아요. 백화점에서 옷 사실 때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셨고 남편도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손을 휘저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게 무슨 뻔뻔한 소리예요? 도둑년이 변명까지 하네요. 말자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며느리들이에요. 출신도 불분명하고 가족도 없고 그러면서 남의 돈은 물 쓰듯 하죠. 시장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서연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 김태윤이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윤이라면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태윤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백화점에서 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윤은 서연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여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왜 엄마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한 거야? 시장 한복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산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지갑 꺼내라고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태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 순간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시야가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손에 쥔 장바구니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며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그 모든 게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합참의장 이준호 대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별 넷을 단 대장이고 합참의장이에요.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서연은 그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지 않고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제발 신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딸의 뜻을 존중해 주셨죠. 그래서 서연은 군 신분을 숨기고 가족 배경도 숨기고 그저 평범한 신부로 시댁에 들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떨고 있는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내 아이는 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 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의 그 끔찍한 일 이후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기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졌죠. 하지만 서연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 박말자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와.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신다. 밥상 차려야지.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어요.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이 집에서 며느리인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시장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음식을 상에 차리고 나자 말자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도 여기 앉아. 손님들께 인사드려. 서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손님들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갑고 불편했어요. 이게 그 며느리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여군이랍시고 거드름 피우더니 결국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부터 덜컥 낳았어요. 군대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던데 임신했다고 바로 그만뒀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육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전역한 겁니다. 임신 때문이 아니라 시댁에서 군인 며느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군인이면 나라를 지켜야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면 어떡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으로 참을 수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밥을 떴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말자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 이 국 맛 좀 봐요. 너무 짜잖아요. 며느리가 요리도 제대로 못하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직접 간을 맞췄고 적당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국그릇을 들어 올리더니 일부러 상 위에 확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쏟아졌고 건더기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몇 방울은 서연의 치마에도 튀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요. 말자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국도 제대로 못 끓이네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꾸려갈까요? 손님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임신한 게 아니라 그냥 살찐 거 아니에요? 저렇게 뚱뚱한데 누가 저걸 군인이라고 믿겠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키득키득, 킥킥, 거실이 조롱의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때 신우이의 남편 최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출신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이 사람. 현석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제대로 없고 가족도 없고 신원조회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원조회. 서연의 기록은 군 보안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죠. 만약 현석이 정말로 조회를 했다면 접근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요. 가족도 소개 안 하고 결혼식에도 친척 하나 안 왔잖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데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말자는 손님들을 향해 손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저 좀 보세요. 이런 며느리 들인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요. 차라리 다시 내보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말자가 서연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디가? 아직 식사 끝나지도 않았어. 말자의 손톱이 서연의 팔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말자는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를 망친 게 누군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이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말자는 서연을 바닥으로 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배를 감싸며 버텼습니다. 놔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자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기, 그게 정말 우리 집 핏줄이기나 한 거야? 출신도 불분명한 년이 낳은 애를 누가 믿어?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자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행복하세요. 그리고는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말자가 소리쳤어요.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이혼이야, 이혼.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열어 오래된 군번줄을 꺼냈어요. 낡고 바래진 군번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호 대장의 군번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군번줄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나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뱃속 아기를 위해서도. 서연은 시댁을 나온 뒤 조용히 인근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었기에 응급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접수대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입원하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임신부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디 불편하세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배가 자주 뭉치고 아기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는 계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남편분은요? 연락 안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간호사는 서연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찰부터 받으세요. 산부인과 당직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콩닥콩닥 뛰는 심장. 서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을 텐데. 조기진통 증상이 있네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궁경부가 조금 열려 있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서연은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댁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라서요. 말자의 차가운 목소리, 태윤의 외면, 손님들의 조롱.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입원 서류 작성에 필요해서요. 서연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처리할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육군 소령 계급을 단 간호장교가 들어온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장교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혹시 이서연 대위님 아니십니까? 장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교는 다가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맞으세요.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실 때 몇 번 뵌 적 있어요. 합참의장님 따님 맞으시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서연은 장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장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배, 헬쑥한 얼굴,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대위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그리고 잊어주세요.
장교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경례를 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군 체계는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보고가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서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간호장교는 고민 끝에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렸던 거예요. 군의료본부를 거쳐 군의무사령부를 거쳐 결국 합참 비서실로 보고가 전달됐습니다. 이준호 대장님의 따님이 민간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습니다. 조기진통 증상이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황상 가정 내 문제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합참 비서실장은 즉시 이준호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1시였어요. 이준호는 합참 집무실에서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대장님, 긴급 보고 올립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애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조기진통 증상이 있으시고 혼자 계십니다. 이준호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비서실장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시댁에서 나왔다는 것,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정신적 충격으로 조기진통이 왔다는 것. 이준호는 전화를 들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고 감사하네.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이준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아이 서연은 어릴 적부터 강했습니다.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울지도 않고 투정도 부리지 않았어요.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육군 장교가 되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죠. 이준호는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준호는 걱정했어요. 상대방 집안이 평범한 민간인이었고 서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합참의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서연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이준호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연이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늦었구나. 이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새벽 1시였지만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일이야. 긴급하네. 전화를 끊고 이준호는 제복을 바르게 여몄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는 당직 참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한 참모가 물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네.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겠네. 이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어요. 합참의장의 딸이 모욕당하고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다는 사실. 이건 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군인 가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이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단 정당한 방법으로.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머릿속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딸을 지키면서도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을지. 별 넷을 단 대장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합참 작전 통제실. 거대한 모니터들이 켜져 있고 당직 장교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대장 이준호가 직접 통제실에 들어선 겁니다. 당직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편히하게. 이준호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번호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육군 중장 이경희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사촌 동생이자 육군 법무감실 부실장이었어요. 전화벨이 몇 차례 울리고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나다. 이준호의 목소리를 듣자 이경희는 즉시 정신을 차렸어요.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서연이 일이다. 이준호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모욕당하고 쫓겨났어. 지금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고 조기 진통이 왔어. 전화 너머로 이경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네. 지금 당장 법무당과 연계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해줘. 시장에서의 일, 시댁에서의 일, 모든 증거를 수집하게. 알았어. 이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바로 움직일게.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게. 고맙네. 그리고 경희야.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야. 군 명예의 문제야. 합참의장의 가족이 모욕당했다는 건 군 전체가 모욕당한 거야. 알아. 걱정 마. 두 번째 전화는 공군 중장 이민정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공군 대변인 실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민정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민정아, 급한 일이야. 언론 대응 준비 좀 해줘. 이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민정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 착한 애가? 그래.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해. 언론이 왜곡 보도하지 않도록 팩트 중심으로 대응해줘.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야. 알았어. 보도자료 준비하고 기자들 연락처 정리할게. 그런데 준호야. 이민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아? 병원에는 갔어? 지금 입원해 있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래, 어서 가봐. 언론 쪽은 내가 책임질게. 세 번째 전화는 해군 소장 이도영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육사 동기이자 해군 감찰실장이었어요. 도영아, 나야. 아, 준호 형님.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규정상 위법 소지를 검토해줘. 민간인이 현역 군인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이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가능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공직자 윤리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네. 일단 법적 근거부터 확보해줘.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해병 준장 이재훈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조카이자 해병대 헌병단장이었어요. 재훈아, 삼촌이다. 예, 삼촌. 무슨 일이세요? 시댁 측 현장 확인 좀 해줘. 주소 보낼 테니까 가서 상황 파악하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촌, 서연 누나 괜찮으세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예, 삼촌.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명단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화한 4명 외에도 연락할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이승현, 공군 준장 이한별, 해군 대령 이민수, 해병 대령 이진우, 모두 이준호의 가족이거나 오랜 전우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한 명씩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분노했습니다. 서연이가, 그 착하고 성실한 애가 합참의장의 따님을 감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정식 지휘가 아니야. 이건 가족의 명예를 복원하는 작전이지. 단 한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돼.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대장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모욕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 이준호는 모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전 통제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각지에 배치된 부대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지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별 13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중장 하나, 공군 중장 하나, 해군 소장 둘, 해병 준장 둘, 육군 소장 셋, 공군 준장 둘, 해군 대령 하나, 해병 대령 하나, 그리고 정점에 별 4을 단 자신, 합참의장 이준호.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언론을 준비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은 막강할 겁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하게. 당직 부관이 달려왔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이야. 딸을 보러 가야지. 이준호는 제복을 바르게 여미고 통제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어요. 어린 서연의 사진.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곧 엄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준호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준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히고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이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이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몇 시간 후면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뜰 때쯤 박말자의 집 앞에는 군 트럭이 멈춰 설 거예요.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정의이고 군인 가족을 보호하는 군의 정의야.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회의 정의야. 차는 어둠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13개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여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다음 날 오전 9시
박말자의 집 앞.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젯밤 며느리를 쫓아낸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꼴 보기 싫던 년이 드디어 나갔네. 말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르르르, 우르르르. 일반 승용차와는 확연히 다른 묵직하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커튼을 젖히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군용 트럭 세대가 집 앞에 일렬로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짙은 녹색의 대형 트럭이었고 앞부분에는 대한민국 육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트럭 뒤편에서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헌병들이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혹시 테러라도 있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트럭 중 한 대에서 장교 한 명이 내렸습니다. 해병대 준장 계급을 단 이재훈이었어요.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뒤따라 참모들이 내렸고 그들도 각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말자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재훈은 말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따닥따닥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어요. 박말자 씨 맞습니까? 이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여긴 왜? 합참 명의의 명예훼손 및 군인 가족 모욕 관련 조사 통보입니다. 이재훈은 서류 봉투를 말자 앞에 내밀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합참이요? 군인 가족이요?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사흘간 현역 군인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고요. 이재훈은 뒤에 있던 참모에게 손짓했습니다. 참모가 앞으로 나와 태블릿 PC를 켰어요. 화면에는 시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서연의 카트를 치는 장면, 소리를 지르는 장면,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말자는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그냥 부부싸움 같은 거였어요.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족끼리의 문제였다면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동원해 모욕하셨습니까? 이재훈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박말자 씨. 이재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귀하께서 모욕한 며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자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범한 애잖아요. 출신도 불분명하고 이서연 대위, 육군 대위 전역자이며 합참의장 이준호 대장의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은 초점을 잃었어요. 합참의장? 이준호 대장? 말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애가 그런 집 애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임신 6개월인 합참의장의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이재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출신을 알았으면 잘 대하고 몰랐으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이재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이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박말자 씨,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훈은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말자에게 건넸어요. 합참의장실 명의로 귀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서연 대위에 대한 모든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차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내렸습니다. 공군 중장 이민정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민정은 말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말자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기록되고 보도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자는 카메라를 보고 질겁했어요. 기자요? 왜 기자가 여기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역군 최고 지휘관의 가족이 민간에서 모욕당한 사건입니다. 군 기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죠.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팡, 찰칵찰칵. 말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은 말자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말자 씨, 합참의장의 따님을 모욕한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의 신분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알았다면 달리 대하셨을 건가요? 임신부를 집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남편 김상철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상황을 보자마자 그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맨 뒤 차에서 마지막 인물이 내렸습니다. 육군 중장 이경이었어요. 그녀는 법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군법무관 2명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이는 말자와 김상철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박말자 씨, 김상철 씨. 귀하들은 민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상철 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김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국가공무원? 전 그냥 공기업 직원인데요. 공기업도 중공무원입니다. 이경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 모욕과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김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남편 최현석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창백해졌습니다. 이경희가 그를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최현석 씨십니까? 네, 맞는데요. 귀하는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귀하는 며칠 전 무단으로 군인 신원 조회를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보안 등급이 높은 인물의 정보를요. 이경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보안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직위해제 조치될 것입니다.
현석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저는 그냥 확인만. 확인만? 합참의장 따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게 확인만입니까? 이경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감사원에 통보되었고 검찰 수사도 요청된 상태입니다. 말자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합참의장의 딸, 별 넷을 단 대한민국군 최고 지휘관의 외동딸. 그 아이를 모욕하고 때리고 쫓아낸 겁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재호는 차가운 눈으로 말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이서연 대위에게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법적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 딸을 함부로 대했다고? 저 집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임신한 합참의장 딸을 쫓아냈다니.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말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당당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청명한 아침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 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별 13개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말자의 집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군 트럭이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조용히 집 앞에 멈춰 섰어요. 국방부 감사실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민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절도 있었죠. 감사실 팀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울었던 거예요. 박말자 씨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입니다. 최현석 씨 계십니까?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김상철, 신우이 부부인 최현석과 김미라, 그리고 아들 김태윤. 모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최현석은 감사실 사람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 좀. 최현석 씨, 귀하는 지난 2주 전 군사보안 업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서연 대위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감사실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접속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IP 주소, 조회한 항목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그냥 확인 차원이었어요. 제 처남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안 등급 3등급 이상 인물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61조 위반입니다. 현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귀하는 조회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서연 대위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이는 보안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아내 김미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몰랐어요. 그냥 가족들끼리 얘기한 거잖아요. 가족이라 해도 보안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보로 인해 대상자가 모욕을 당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감사실 팀장은 현석에게 서류를 건네서요.
최연석 씨, 귀하는 즉시 직위해제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김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사실 사람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나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내려 집으로 들어왔어요. 박말자 씨, 김상철 씨 계십니까? 말자와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서연 씨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진술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말자는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고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요? 법적으로는 별거 상태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상철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말자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경찰차에 올라탔고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떠나자 거실에는 태윤과 현석 부부만 남았습니다. 태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다 내 잘못이야.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신부를 데려왔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누나, 지금 그게 중요해? 태윤은 고개를 들어 누나를 봤어요. 서연이가 합참의장 딸이었어. 합참의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게 말이야. 왜 숨긴 거야? 왜 진작 말 안 한 거야?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서연이 왜 숨겼는지. 그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지 않고 그냥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과 가족들은 그 소박한 바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태윤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태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겼죠. 서연아,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현석 대리님, 인사팀입니다. 오늘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셨죠? 내일 출근하지 마시고 개인 물품 정리는 경비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아파트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저녁 무렵 말자와 상철이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은 완전히 기운이 빠진 상태였어요. 말자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상철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를 원하면 직접 사과하라고 했어. 이서연 씨에게 직접. 그럼 가야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받아줄 거야. 우리가 그 애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용서받을 수 있겠어?
말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용서받는다 해도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온 동네가 알아. 우리가 합참의장 딸을 모욕했다는 거. 태유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들의 집을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유는 커튼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국방부는 현역군 최고 위급 장성의 가족이 민간에서 모욕당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임신 중인 전역 장교로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말자의 집 앞 사진이 떴어요. 군 트럭이 멈춰선 장면, 감사실 차량, 경찰차, 모든 게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말자는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손이 리모컨에 닿기도 전에 다음 멘트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가족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다른 뉴스로 넘어갔어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자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면 기사에는 합참의장 딸 모욕 사건, 전직 교장 박말자 씨 사과 예정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전직 교장. 말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인성을 강조하고 존중과 배려를 말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배려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자는 신문을 구겨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그 애한테 뭘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난방을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죠. 말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병원 3층 산부인과 병실. 서연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며칠간의 안정치료 덕분에 조기진통 증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뱃속 아기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준호였습니다. 대장 제복이 아닌 편안한 민간 복장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이준호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힘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이준호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내 곁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아빠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켰다. 내가 당한 일은 잘못된 거였고 바로 잡아야 했어. 알아요, 아버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이준호는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것인지, 끝까지 법적으로 갈 것인지.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서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 모욕적인 행동, 공개적인 망신,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용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준호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전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기회는 주고 싶어요. 이준호는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빠는 존중하겠다. 하지만 서연아, 용서는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말자였어요.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부스스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자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말자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서연 씨. 들어와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말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자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말자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출신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그냥 내 며느리였고 우리 집 아이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난 그걸 몰랐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학생들한테는 존중과 배려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정작 내 집에서는 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난 위선자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어요. 남은 건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늘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걸까요? 왜 상처를 주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일어나세요. 서연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시장에서, 집에서 당한 일들이 너무 아파요.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기회는 드리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요. 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 존중해 주세요. 제 출신이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윤이랑도 얘기해야 해요. 남편으로서 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말자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 큽니다. 내가 태윤이를 잘못 키웠어요. 엄마 말만 듣고 아내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해요. 태윤 씨도 저도 모두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김태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머리를 산발하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서연을 보자마자 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연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태윤 씨,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엄마의 아들로 살 건지, 제 남편으로 살 건지. 태윤은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 남편이고 싶어. 이 아이의 아빠이고 싶어. 서연은 태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럴게. 꼭 그럴게. 태윤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진심이야. 서연은 한참 동안 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지켜보겠어요.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윤과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 별 넷을 단 이준호 대장. 그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태윤과 말자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준호 대장입니다. 서연이 아버지이고요. 태윤과 말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이 용서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장님.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내 딸을, 내 손녀를 아프게 한다면. 이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태윤과 말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좋습니다. 이준호는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태윤과 말자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정원. 따스한 봄 햇살이 정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걷기 힘들었지만 의사는 가벼운 운동을 권했거든요. 태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연아. 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태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뒤로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알아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켜볼게요. 태윤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해볼 용기는 생겼거든요. 정원 벤치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어요. 그는 손에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들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는 사진이었죠. 작은 코, 작은 입, 꼭 쥔 주먹. 이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 아이는 별 13개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구나. 이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에서 별을 단 13명의 장성들이 이 아이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힘으로 아이의 엄마를 지켰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했죠. 멀리서 서연과 태윤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서연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 계셔도 되는데 왜 일어나세요? 손녀딸을 맞이하는데 앉아 있을 수 없지. 이준호는 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곧 퇴원해도 된대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 활발해요. 계속 움직여요. 그럼 우리 서연이 닮았나 보구나.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릴 적에 가만히 있질 못했어. 어딘가로 계속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서연도 웃었어요. 아버지, 제가 그랬나요? 그럼 아빠를 닮아서 군인이 되겠다고 장난감 총을 들고 다녔지. 이준호는 옛날을 떠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관학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의무니까. 하지만 대장님 자리가 있으신데 개인적인 일로 움직이시면. 서연아. 이준호는 딸의 말을 끊었어요. 아빠는 합참의장이기 전에 내 아버지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는 옳은 일을 했어. 태윤이 두 사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못해서. 김태윤 씨. 이준호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미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명심하겠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딸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강함을 믿고 의지하되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세요. 예, 대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휠체어에 앉은 채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어요. 태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는 항상 걱정할 거야. 내가 100살이 돼도 아빠한테는 어린 딸이니까. 이준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생기면 걱정이 2배가 되는 거지.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 이름 지어주실 거죠? 물론이지. 벌써 몇 개 생각해뒀어.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서진, 이지민, 이하은. 다 좋은 이름들이야.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이라면 다 좋아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축복받고 태어나는구나. 할아버지가 합참의장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래. 하지만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엄마야. 이준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처럼 강하고 용감하고 용서할 줄 아는 엄마를 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임신부가 울면 아기한테 안 좋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습니다. 마치 축복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죠. 하늘 위에서는 군용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비행이었어요. 이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뒤로 하얀 비행운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가족의 명예는 결국 사랑으로 지켜진다고 하늘에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서연아, 저 비행기 보이니? 네, 아버지. 저 비행기는 지금 훈련 중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게 뭘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거요. 맞아.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빠는 널 지킨 거고 너는 내 아이를 지킬 거야. 그게 진짜 군인의 임무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정원을 비췄어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태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서연.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며칠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준호, 남편 태윤, 그리고 시어머니 말자까지. 말자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자. 태윤이 서연의 짐을 들었어요. 조심조심 가야지. 서연은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시어머니. 태윤이가 들고 있어요. 그래도 말자는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은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기회를 줘서. 차에 올라타며 서연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